M2가 쉽게 하면 이제 M1이 이제 본원 통화량이라면 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도 주소 듣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아시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M2가 우리가 이 그 나라에서 쉽게 쓸 수 있는 현찰과 그리고 현찰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모든 통화가 합해진 게 이제 M2인데 저는 이걸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요때 2019년, 2019년, 2022년, 2020년 넘어가면서 보면은 워낙 늘 증가해 왔어요. 10년짜리 볼 수 없네요, 이거는. 늘 증가해 왔는데 요때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이 쫙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팬데믹이 왔었잖아요. 팬데믹이 오면서 돈을 이제 무차별 살표를 하면서 경제가 이제 폭망하지 않기 위해서 저때 이제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하면서 저도 저걸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집사람도 이제 그때 직장을 잃으면서 그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유지가 됐고 근데 이제 저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그 몰기지를 좀 중단했었고 그러면서 경제가 유지가 됐었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았으니까 저도 저 뭐라 그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때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면서 돈 공급을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꺾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금리가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그죠.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나? 막 오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올려서 한 번도 금리를 올린 이후로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 말은 결국은 그 긴축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돈들이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 풀었던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다시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빨려 들어갔어야 되는데 전혀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맞아요.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선 제가 그 방송할 때 그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지출을 또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 뭐 집을 사서 하우징에 관련된 그 지출도 늘리고 있고 또 의료에 대한 지출도 늘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캐나다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많은 재정 투자를 하면서 참전하고 있다고 보죠.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도 참전하고 있고 미국도 참전하고 있고 중국도 참전하고 유럽도 다 참전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실 세계 대전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금융적으로 보면 거기 엄청난 돈을 지출하면서 돈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도 돈의 흐름들 이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어딘가에는 가야 되고 어딘가에는 투자돼야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들이 결국은 뭐 저는 뭐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암호화폐에도 돈들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는 통화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물론 여기서 가파른 상승은 없지만 계속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돈의 전체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못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또 떨어뜨린다? 지금 사실상 파월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 이후에는 금리 떨어질 것 같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자산 시장이 또 한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제가 지금 막 자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그냥 전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도 있겠구나. 근데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여러 가지 오늘 기사 보다 여러 봤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일단은 비트코인과 부동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오르는 게 분명히 어떤 투자처를 찾아 흐르는 돈들이 흘러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뜩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가계부채도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통화량이 전혀 줄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통화량의 흐름은 결국은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다가 물가가 올라오고 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금리가 일단 안 올리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시장이 좀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에 언젠간 또 흘러 들어오는 시장도 있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캐네디언 렌터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집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허들들이 있다. 장애물들이 많다는 기사예요. RBC 리포트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많이 못했고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어제 방송하고 정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집을 소유한다는 거는 캐나다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한 주요한 방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집값이 이제 계속 상승했다. 근데 지난 30년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 어떤 인류의 역사에 비교해 봤을 때 집값, 땅값 그런 어떤 가치의 상승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하지만 뭐 금, 은, 뭐 그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캐나다 부동산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집을 사야지 지난 30년 동안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3분의 2, 그러니까 68%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인컴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대요. 뭐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봐도 그렇죠. 정말 자기가 진짜 완전히 돈 없이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디파짓을 벌어서 하는 경우는 정말 별 많지는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노력과 열정과 그런 수단과 방법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0%는 혼자 벌이로서는 혼자 그냥 자기가 벌어서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렌터들, 그러니까 세입자가 되면 집주인에 비해서 소위 말해 집은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보다도 집에 대해서 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은 모기지도 내니까 그리고 재산세도 내야지 그리고 콘도피도 내야지 뭐 돈 나가지 않나? 근데 모기지 뭐 딱 부러지진 않지만 한 절반 정도 한 최소한 40% 정도는 원금을 갚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아무리 많이 내도 일단 세입자들은 정말 자기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돈이고 축적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집주인들은 모기지를 내지만 어쨌든 자산 형성이 되고 이거 너무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없어지는 돈이 너무나 크다. 그러다 보니 이게 캐네디언 렌터들은 더 스퀴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홈오너보다도 더 힘들어진다. 자 여기 역사적인 그래프가 또 뭐 다른 방식으로든 나와 있지만 2005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여기 밑에 이 다크한 부분이 땅값이에요. 땅값도 뭐 당연히 우상향을 했고 팬데믹 때 급상승했다 떨어졌다가 뭐 조금 절반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몰기지 밸류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non financial asset도 있고 dwelling land value 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net financial asset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뭐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했다. 근데 여기 확실히 팬데믹 때
오버슈팅한 구간이 있죠. 그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평균선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지금 있는 상태 유지가 되면 아마 평균, 소위 말하는 주식 같은 얘기인 건데 평균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떨어지더라도 또 평균선 찾아 올라갈 테니까. 어쨌든 이게 우상향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팬데믹 때 약간은 이제 테넌트들이 편해진 때가 오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줬고, 그죠? 그때 정부에서 막 머니를 그냥 막 쏟아 부을 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잠깐 이 월세가 좀 주춤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그 뒤로 지금 다시 또 월세가, 오늘 월세 기사 떴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죠? 월세가 전년 대비 10.5% 따박따박 월세는 고공행진이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정말. 여기 보시면 전년과 2년 전과 비교해서 21%가 상승했다. 그죠? 렌트가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 홈 오너들에 비해서 여기 이제 렌터들, 세입자들이 이제 자산이 얼마나 이제 적은지에 대해서 Canadian home owners net worth 4 times higher than renters.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이 세입자들에 비해서 자산이 이제 4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400도 안 되는데, 그죠? 뭐 기준이 뭔지 정확히 모르게 1000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4억도 안 되는데 이제 홈 오너들 전체에 비하면 뭐 1.6억이잖아. 1.16억이야? 와, 이게 전체적인 자산, 이게 이제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균을 낸 거니까.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배가 차이가 난다. 근데 집을 사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겠죠. 집을 당장 사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추세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었으니 깜빡했는데, 결국 자기가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인물들이 도와주게 된다는 거죠. 집을 살 때. 그 주변 인물들이 뭐 누구겠습니까? 그죠? 뭐 당연히 가족들인 거죠. 가족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가 이제 더 여기 나중에 이제 이것도 보면 부는 이제 결국 또 상속되더라. 뭐 그렇게 말 수밖에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든 이제 자산을 좀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세이빙 같은 경우도 뭐 홈 오너들이 더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같이 늘어나는데 그래프는 똑같은데 이 렌터들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홈 오너들은 이제 플러스 똑같은 부침을 겪지만 어쨌든 더 올라갈 때 더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자, 캐나다 could become more unequal in the futur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퀄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양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부자와 이제 중산층들이 그 뭐 어떤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더 날씬해지는 피라미드로 이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산층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탈락하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자산을 늘려서 중산층이 머물러야 되고, 그 소위 말하자 그 이제 소득계층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캐나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을 지지하고, 뭐 좌우파 나누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테넌트들이나 이런 계층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뭐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자기한테 지지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치 생리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제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출이 늘어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욕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딴 게 아니고 그 자산이 많은 쪽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이 이제 이동이 돼요. 이거는 부동산을 자본주의를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산을 구입해야 돼. 어제 얘기했던 비트코인 얘기했다가 구독자 수가 싹 빠져나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쨌든 부동산 아니더라도 그런 비트코인 저는 잘 몰랐지만 뭐 진짜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걸 이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캐나다 Household Debt Service Ratio to climb higher. 그러니까 결국 캐나다 가구의 빚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좀 되게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이게 1990년부터 나온 거니까 거의 뭐 30년 이상 그래프인 거잖아요. 이게 빚이 어떻게 됩니까? 빚도 증가합니다. 이게 빚도 우상향, 자산도 우상향. 이게 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빚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빚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도 늘어나지만 빚도 늘어나고 있어. 이게 안 좋게 얘기하면 빚을 쌓은 자산인 거죠. 빚으로 만들어낸 자산인 거야.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버블이 터지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쌓아놓은 자산들이 이제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빚이 미친 듯이 늘어났던 여기 몇 년 2007년이네요. 그러니까 요러니까 이제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이게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힘든 상태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제 지속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넘어서는 때가 왔는데 근데 자산 가격이 2007년에 비해서 그죠? 지금 그러면 15년 정도 흘렀어요.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빚의 수준은 15하고 15.2. 이거를 요 상태를 보고 캐나다 하우스홀드의 빚이 지금 사상 최대로 늘어났으니까 힘들어질 것 같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15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자산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빚의 수준이 똑같다? 근데 여기서 위기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쉽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은 엄청 늘어났으면 빚도 그만큼 늘어났어야 했는데 빚이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또 다른 얘기 돌아가서 또 월세가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캐나다의 렌터들 세입자들한테 정말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길 원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뭐 이런 거예요. 단기주택 전환세, 이거 플리핑 텍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정부 기관에서 나왔는데 많은 지금 그런 연구 기관에서 야 이거 효과 없을 것 같아.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지금 침체기인데 여기서 지금 플리핑 텍스를 도입해봤자 오히려 지금 거래량만 떨어질 것 같고 결국 저게 투자자들을 막는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집값을 올리는 것도 하지만 집값을 떨어뜨리는데도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콘도 투자를 해보면 가끔씩 부동산 좀 기분 나쁘게 싼 가격에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실수요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분명히 투자자들인데 자기가 그냥 손절매하고 나가든지 자기가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그냥 싸게 던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오히려 거래량만 떨어뜨리면 침체기에 오히려 거래량이 떨어지는데 금리가 지금 앞으로 떨어질 것 같고 멈춰져 있고 떨어져서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만 떨어뜨리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긴축된 시장과 구매자들이 긴축된 상황과 높은 가격을 오히려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정책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 꼭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연구기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좋은 대학 나오시고 경제 전문가들이 오히려 저거 지금 시기도 안 맞고 저런 정책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참 이게 지금 세입자 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어려운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예전에는 얘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집을 사는 게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밴쿠버 너무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은 좀 눈을 낮춰서 뭐 버나비, 코키틀람, 서리, 랭리 낮춰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아버츠폴드에 뭐 내가 집을 당장 살진 않더라도 최소 아버츠폴드에나 뭐 그분 그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뭐 캘거리나 좀 싸니까 그죠? 그런데 사놓고 렌트 주다가 나중에 뭐 좀 오르면 팔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캐나다 테넌트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든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눈을 좀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늘 하는 생각이어서 반복된 얘기긴 해요. 어쨌든 맑은 날씨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